자, 이제 88번 가격 재원칙입니다. 가격 재원칙에서는 5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시라 그랬죠. 내부 관리 원칙에 뭐가 있고요. 균형의 원칙과 기여의 원칙하고요. 외부 관리 원칙에 적합의 원칙이 있고요. 토대가 되는 원칙에 변동의 원칙이 있고요. 기타 원칙에 대체 원칙이 있죠. 5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시고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 관련 원칙이죠.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 간 결합이 적당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내부 구성 요소 간 결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이렇게 해도 돼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균형을 이루거나 또는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이루거나 이렇게. 그다음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란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 또 생산성의 합이다 또는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생산성의 합이다 또는 기여도의 합이다.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근 환경에 적합. 됐나요? 다음에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은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하죠. 그러니까 가치도 자꾸 변하죠. 그러니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되죠. 부동산의 가치도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함에 따라 자꾸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은 가격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가격이라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고 똑같은 효용이라면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비슷해지고 효용이 다르면 가격도 다르게 형성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물건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을 보란 얘기죠. 다른 물건 가격 보면은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3방식, 감정평가 3방식 다 관련이 돼요. 감정평가를 하려면은 사례 자료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방식 중에서도, 3개 방식 중에서도 비교 방식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로부터 비교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 원칙과 3방식이 모두 관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 바로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감정평가에 관련되는 거 여기는 이제 기능적 감가죠. 기능적 감가와 관련되고 여기는 한정 가격이라든가 아까 한정 가격 나왔죠? 추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얘는 경제적 감가와 관련되고 얘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거나 시점 수정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대체 원칙은 이거는 3방식 모두 관련되죠. 3방식 모두 관련돼. 자, 이렇게. 자, 이 5가지가 확실히 된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 배분의 원칙 또는 수익 체증 체감 원칙 이런 거를 이제 추가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경쟁의 원칙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을 배분하는 거죠. 그 수익은 부동산이 벌어들인 수익을 배분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벌어들인 수익을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는 거예요. 노, 자, 토, 경영 이런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는데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배분된다? 토지한테 배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잉여 생산성 원리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토지한테 남는다. 다른 데 다 주고 남는 거. 토지한테 남는다. 그래서 무슨 법? 토지자녀법과 관련 토지자녀법. 그래서 수익환원법에 토지자녀법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체증체감 원칙은 앞에서 차액지대론에서 수학체감의 법칙을 가정했다 그랬죠. 그 수학체감의 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점점 증가하지만 어느 한계를 벗어나면은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고 해서 계속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체감이 발생해요. 그래서 한 층 한 층 올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다면 한 층씩 한 층씩 더 올리는 게 좋겠죠. 근데
무한정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드디어는 올리는 비용보다 수익이 더 줄 수 있죠. 적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경쟁의 원칙은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경쟁이 나타나게 되고 경쟁에 의해서 뭐는 사라지게 된다. 초과이윤은 사라지게 된다. 이거는 초과이윤 없이 설명하기 곤란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관련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지금 어떤 부동산이 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공실이 없어요. 굉장히 임대료 수입이 높이 발생하는데 그 원래 발생하는 걸 보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판이란 얘기예요. 그건 초과이윤이거든요. 그런 게 발생한다는 거는.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사람들이 옆에 건물을 더 짓게 된다고요. 그 더 짓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공실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보고 부동산을 고평가하지 말란 뜻이에요. 어느 정도는 공실을 감안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라 그래요? 안정적, 계속적으로, 합리적, 합법적으로 확실하고 이게 통상적인 이용 능력에 의한 수익이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죠. 초과이윤을 반영한 계산을 하면은 과대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부동산이 좋은 게 나왔다고 해서 보통 뭐 수익이 괜찮고 막 주변에 다른 물건도 없고 그거밖에 없고 이런데 그게 오래 갈 거냐 이 말이죠. 물론 주변에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고 더 이상 들어설 그런 어떤 공급이 될 만한 여건이 없다면은 괜찮죠. 근데 옆에 뭐 빈 부지도 있고 철거해서 다른 건물이 들어설 여지도 있고 이러면은 그렇게까지 높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 세종시가 지금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세종시 주변에는 빈 부지가 많아요. 전부 다가 빈터예요. 앞으로 얼마든지 공급이 될 수 있죠. 그럼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과거 서울이 부동산 가격 올라가던 만큼은 안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래서 물론 올라는 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니까 50만 도시가 될 거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란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경쟁의 원칙, 이 부동산이 어떤 수익을 많이 내고 있더라도 지금 당장의 수익을 보고 그런 것을 과대평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88번을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 및 시점 수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변동의 원칙이다. 이건 맞군요.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 지역의 환경 나오면 뭐예요? 적합의 원칙이죠. 거기 균형이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단순한 단순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음에 적합의 원칙과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자, 지난번에 적합의 원칙은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된다 그랬죠. 이거는 동산에는 적용돼야 안 돼요. 동산에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 원칙은 용도 다양성과 관련되죠. 동산에는 용도 다양성이 적용되지 않죠. 일부 누구에겐가만 용도 다양성이 적용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근데 그 사람한테만 그런 거예요. 용도 다양성은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입니다. 다음에 기회비용의 원칙은 대체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자, 대체 원칙이라는 게 뭐라고요? 대체 가능한 두 개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체 가능한 게 있다는 것은 두 개, 세 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뭔가를 선택했다는 거는 다른 거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개념이에요? 기회비용 개념이죠. 그래서 기회비용 원칙은 대체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대체 원칙은 3방식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기회비용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원래는 도시 외곽이었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공장 부지가 상업지역 내에 들어서게 된 경우 있다 그랬죠. 자, 이럴 경우에 이걸 그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그때는 공장 부지라고 해서 공업용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데로 공장이 이전되면 분명히 뭐로 이용될 것이니까 상업용으로 이용될 게 분명하죠.
그럴 때는 평가를 할 때도 무슨 용도로 평가해야 돼요? 상업용으로, 기회비용의 원칙에 따라. 됐나요? 예.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건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에서 비롯되는 했어요. 건부지와 건물은 부동산 내부 관계다, 외부 관계다? 부동산의 내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로 했고, 그리고 기능적 감가인데 적합의 원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균형의 원칙이죠. 다음에 89번 더 보시고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재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있으며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말한다. 이 말은요, 최유효 이용 원칙을 말한 게 아니고 최유효 이용을 말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틀리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근데 이제 뜻을 분명히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최유효 이용은 그냥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최유효 이용은 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적인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하며 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있는 이용을 말해요.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적인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보통 사람이, 일반인,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이며 물리적 채택 가능하며 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있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유효 이용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란 이렇게 나가요. 이 최유효 이용 원칙을 얘기할 때는 부동산의 가치는 또는 가격은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또는 기준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소리는 뭔 소린가 하면 지금 내가 평가해야 되는 물건이 있어요. 내가 평가해야 되는 물건이 최유효 이용 상태라면 그냥 그대로 평가하면 되는데 지금 그 물건이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면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는 가치가 떨어져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건부지가 있어요. 이거는 철거해야 되는 상태, 철거. 이거 최유효 이용이 아니에요. 최유효 이용이 아니죠. 최유효 이용이 아니면 이 건부지 가격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부지 가격 평가할 때 일단 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낮은 상태죠. 낮은 상태라면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죠. 그 낮은 상태의 가격에다가 뭐를 빼는 거예요? 철거비를 빼야 되죠. 이게 무슨 상태? 이게 최유효 이용을. 그래서 얘가 1억이다. 철거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럼 9,000만 원 평가할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의 가치는 9,000만 원은 이 말이에요. 9,000만 원은 뭐를 표준으로 해서 1억 원을 표준으로 해서 가치를 하락할 요인이 있으면 하락시켜야 되죠. 가치 하락 요인이 있으면 이렇게 하락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달동네 고급 빌라다. 만약에 이게 달동네 아니고 제대로 돼서 건축이 되었다면 10억은 받을 건데 이게 달동네에 건축되는 바람에 10억을 못 받죠. 그 10억은 뭔 상태의 가격이고요. 최유효 이용 상태의 가격이고요.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니까 10억에서 빼는 작업해야 되죠. 경제적 감가를 해야 되는 거죠. 최유효 이용이라면 10억인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없어요.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되는데 1개밖에 없어요. 비용은 얼마 들였지만 비용은 10억 들였지만 10억의 가치가 안 나갈 수 있죠. 그것도 가치를 하락시켜. 뭐를 기준으로?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됐나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의 적합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의 외부 환경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와 관계되고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 환경이 대상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와 관계된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적합의 원칙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주체로 보는 거고요. 외부성의 원칙은
인근 환경을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이 인근 환경에 적합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얘가 주변 환경에 적합하냐. 누구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 부동산을 보고 얘가 주변 환경에 적합하냐 이렇게 하는 거는 적합의 원칙이고요. 외부성의 원칙은 부동산이 있으면 외부 환경이 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관점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 생겼다? 얘가 여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생태공원이 생겼다? 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죠.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건 무슨 원칙? 외부성의 원칙. 이 부동산이 인근 환경에 적합한지 안 그런지 보는 거는 적합의 원칙. 중요도는 낮습니다. 난이도는 높고. 결국 둘 다 경제적 감가하고 관계되는 건 똑같아요. 둘 다 무슨 감가하고 관계된다고요? 경제적 감가하고 관계되는데 이제 이게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영향을 받는 거고 다른 데서부터 수동적인 거고 이거는 다른데 환경에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능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다고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웬만하면 그냥 모르면 패스하다 이 뜻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기회비용의 원칙이란 대상 부동산이 하나의 용도를 선택함으로써 상실된 다른 용도의 가치로 대상 부동산을 평가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업지역 내에 있는 아직 오래된 그 공장 부지의 경우 그러면 지금 뭐를 선택함으로써 공장 부지로 계속 이용함으로써 뭐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상실된 다른 용도의 가치로 대상 부동산을 평가해야 돼요. 그때는 상업용지로 평가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 합이 아니라 부동산의 각 구성 부분에 기여도 합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만 적합성 경제적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90번과 91번은 이거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대한 거죠. 자, 이거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제되면은 꼭 맞춰야 되고요. 이거는 중요도 자체도 높습니다. 최근에 별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요 90번, 91번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옳지 않은 것 찾는데 90번.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의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표준적 이용의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지역적 특성에서 당해 부동산의 최유효 판정 맞죠?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가격을 판정하는 거고요.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판정하죠. 그렇게 키워드를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감정 평가에서 개별 분석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맞죠? 자, 이게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원칙을 말하는 거죠. 최유효 이용 원칙에 따라 가격을 판정하니까 일단 뭐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그 최유효 이용을 어디서 판정한다고요? 개별 분석에서 판정한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4번에 범위와 분석 방법상으로는 지역 분석은 부분적, 국지적. 저 벌써 이상하죠? 개별 분석은 지역적, 방향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하는 거 외에는 어렵게 출제하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출제할 때 난이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맞춰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지역 분석에서 사용되는 유사 지역은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하여 인근 지역과 가격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가격 면에서도 비슷해야 돼요. 뭐도 비슷해야 되고 용도 면에서도 비슷해야 되고요. 특히나요. 우리 공시지가 기준법 있죠. 공시지가 기준법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대상 토지가 자연 녹지 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라면 비교 표준지도 자연 녹지 지역 안에 있는 공장 부지를 가져와야 된다 그랬죠. 공업 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용도 지역 자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비교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비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가격 면에서도 대체 관계가 성립돼야 되고 용도 면에서도 대체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91번은 다음은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과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여 가격 수준 판정. 맞죠?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이 인접성 및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유의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통하여 인근 지역 부동산의 최근. 틀렸죠?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용도적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대체성을 갖는 지역이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경계는 물리적으로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물리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보통 재래시장이 있는 그 주변 지역이에요. 재래시장이 있는 주변 지역은 어디까지가 상업지역이고 어디부터가 주거지역인지 판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판정해요.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상업지역을 판정하려고 한다면은 상업지역을 지금 획정을 하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점포가 있는 데까지는 주택이 좀 포함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점포가 있는 데까지는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보는 거고, 주거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점포가 포함되더라도 주택이 좀 있는 곳까지는 이렇게 인근 지역을 획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 수권에 해당하는 거 있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그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 분석 대상 해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이 동일 수권, 요거 이제 구별을 좀 하는 그 내용을 좀 추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추가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끝나면은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3방식도 지금 92번과 같은 형태는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 용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용어가 구별이 안 되면 그 다음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3방식이 뭔지, 6방법이 뭔지, 그리고 그 시산가액 그 용어 정도는 구별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가격은 원가법, 임료는 적산법이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무슨 원리에 근거하고,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 환원법이 아니라 그 밑에 임료 구하는 거는 수익 분석법이죠. 그렇게 용어 정도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93번은 원가법인데요. 자, 원가법은 계산하는 게 뭐예요, 원가법은? 적산가액이죠, 적산가액. 임대료 구하는 거는 적산임료고, 가격 구하는 거는 적산가액 또는 적산가격이죠. 이게 원가법이에요. 근데 그 적산가격은 어떻게 구해요?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수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에 대해서. 그래서 93번을 보시면 복제 원가의 경우, 자, 재조달 원가 중에 복제 원가의 경우 감가 수정 시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여야 하나 대체 원가의 경우 기능적 감가를 하면 이중 감가의 문제가 있다. 맞죠? 대체 원가의 경우에는 이미 뭐를 반영한 원가예요. 기능적 감가를 반영한 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감가 수정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감가 수정의 감가 요인에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감가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률적 감가도 존재하죠. 근데 기업회계 감가상각에서는 경제적 감가 이런 거 없습니다. 법률적 감가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감가 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고요. 다음에 3번에 감가 요인 중 사용에 따른 마모, 노후화, 파손, 형식의 구식화 등은 물리적 감가에 해당한다. 자, 이게 마모 같은 거, 노후화 같은 거, 파손 이런 것들은 물리적 감가가 맞습니다. 근데 형식의 구식화는 이거는 기능적 감가예요. 그래서 감가 요인에 대해서 좀 물기경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거 해설에 다 정리되어 있죠. 요약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오래된 주택과 같은 중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오래된 경우에는 옛날 자재와 옛날 공법을 아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오래된 것의 경우에는 복제 원가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뭐를 사용한다고요? 대체 원가 또는 대치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경과년수가 짧은 신건축물에는 복제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럴 수 있죠. 자, 이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이렇게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의 차이를 구별을 해야 되고요. 요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재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 현재 아니죠. 현재 시점 아니죠. 언제?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고요. 맞죠? 그리고 도급 방식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자가 건설이라 할지라도 뭐를 고려해야 된다.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고려하는 원가로 계산해야 되는 게 이 재조달 원가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경제적 감가 요인해서 인근 환경과의 부적합, 인근 지역 쇠퇴, 시장성 감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죠. 부동산의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은 전부 다 경제적 감가입니다. 다음에 94번은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감가 수정 방법 중 상환기금법은 그 건물 등의 내용 연수가 만료하는 때에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분. 자, 그게 키워드죠.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자 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 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야 감가액을 판정함으로 주관적이죠. 이건 맞고요. 다음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중 감가 초기에는 정액법의 매년 감가액이 가장 크다. 이거 틀렸죠? 매년 감가액은 정률법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이 감가 수정 방법은 내용 연수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 가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 상환기금법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이자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누가 제일 크다고요? 정률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정액법, 상환기금법이죠. 감가 누계액은 어떻습니까? 감가 누계액은 모두 다 증가합니다. 점점 감가를 많이 해가니까 정액법이 이렇게 증가한다면 정률법은 이렇게 증가해요. 상환기금법은 이렇게 증가하죠. 이게 상환기금법이에요. 이게 정률법이고 그 다음에 정액법이죠. 자, 그래서 평가액, 그러니까 평가액은 적산가액이요. 적산가액이 가장 높게 나오는 거는 누구예요? 적산가액이 가장 높게 나오는 거. 가장 높게. 적산가액이 가장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를 제일 적게 하는 걸 말해요. 이게 제일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제일 적게 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상환기금법이에요. 그래서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는 게 뭐예요? 상환기금법이에요.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저 두 개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요. 원가법에서는. 그 위에 있는 그래프가 더 중요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3번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중 감가 초기에는 정액법의 매년 감가액이 가장 큰 게 아니라 정률법의 매년 감가액이 가장 큰 거고요. 다음에 4번에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하죠. 그래서 정률법을 다른 말로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합니다. 체감상각법. 다음에 감가 수정 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 이게 바로 내용연수법이죠. 내용연수법에 의한 감가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찰감가법 등 다른 방법을 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감가수정, 감가상각비교. 이 95번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쓰는 용어고요. 감가상각은 기업 회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감가수정할 때, 자, 재조달 원가라는 말이 있고 취득 원가라는 말이 있다면 재조달 원가라는 말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죠. 여기는 취득 원가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감정평가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런 거고요. 얘는 기업회계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런 겁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원가를 배분하는 거죠. 제가 지금 갈 길이 바빠서 얼굴을 잘 쳐다보지 못해서 조는 걸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눈 떠야 되죠. 이제 넘겨짚는 거죠. 넘겨짚는. 지금쯤이면 좋을 타이밍이 됐다 싶으니까 이제 원가 배분 측면에서 하는 게 감가상각. 요거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게 목적이죠. 경제적 가치를 판정. 요거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고 얘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고 여기는 뭔가가 적용이 잘 된다 그랬죠. 관찰 감가 적용되고 또 경제적 감가 적용되고 또 토지에도 적용되고 다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그리고 여기는 경제적 잔존 내용 연수를 중시하지만 여기는 법정 내용 연수를 중시하는 거예요. 법에 정한 대로. 기업 회계 기준이 있어요. 기업들이 회계 저거 잘못해가지고 공시하고 하면은 처벌받죠. 그래서 법정 내용 연수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그 1번은 감가수정은 경제적 가치 판정에 중점을 두나 회계 목적은 원가 배분 맞잖아요. 또 감가수정은 제조달 원가 기초,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 기초. 그다음에 3번에 감가수정은 토지에도 인정되잖아요. 근데 회계 목적에서는 삼각자산만 되고요. 토지는 적용 안 되고. 4번이 반대로 됐잖아요. 감가수정에서는 관찰감가법이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 다 이렇게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틀린 지문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다음에 96번은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됐는데 이게 지금 건물을 원가법으로 평가한 이렇게 돼 있는데 복합부동산이잖아요. 토지 건물 일체 거래 가액이죠. 일체로 얼마에 거래됐어요? 일체로 3억에 거래됐죠. 일체 3억에 거래됐습니다. 자, 그게 2015년 12월 25일이요. 토지 면적은 250제곱미터인데, 자, 문제는, 토지 가격을 구하는 거잖아요. 일체로 거래는 3억인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예요? 문제에서 묻는 거는 토지 가격을 묻는 거죠. 그러면 뭐를 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 가격을 빼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문제는 원가법 계산 문제예요. 건물을 뭐로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건물을 가로속에 원가법으로 평가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건물 가격 계산해서 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원가법 계산 문제예요. 자, 원가법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1 빼기 얼마를 몇 등분 하느냐, 그래서 몇 년 경과했냐, 이렇게 하라 그랬죠.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재조달 원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맞나요? 얼마를 몇 등분 몇 년 경과했느냐. 자, 이게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 얼마를이 뭐라 그랬어요? 내용연수가 종료됐을 때도 10%가 남으면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총 90%가 다운되는 거죠. 이게 몇 등분 하느냐 하는 것은 전체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 이 소리잖아요. 이 90%를 몇 등분, 한 50년이면 이제 50등분, 40년이면 40등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를 몇 등분 하느냐. 자, 그렇게 한 후에 이 건물이 이제 새 거라면 이만큼 100%의 가치를 가지는데 100%가 1에 1. 근데 그 중에 몇 년 지났는지에 따라 이걸 빼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빼는 거예요? 이 100%에서 빼나가는 작업이 여기 1년에 요만큼씩 떨어지는 거고, 그거 몇 년 경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었죠. 자, 그러면은 건물 관련 자료를 보시면 건물 연면적이 350이고 건물 사용 승인일이 1992년 12월 25일이에요. 그러면은 92년부터 2015년까지 몇 년 지났어요? 23년 지났죠. 2000년 되기 전에 8년 지났고 그 다음에 15년 지났잖아요. 계산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게 제가 계산하는 게 초등학교 계산, 초등 수준이에요. 초딩 수준. 예,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그러면 23년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2015 빼기 1990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어요.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뭐. 자, 근데 자 50년 건물의 경제적 내역 연수가 50년이잖아요. 50년 중에 23년 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물 제조달 원가는 50만 원이에요. 근데 제곱미터당이죠. 제곱미터당 50만 원이니까 350을 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감가수정은 정액법인데 내용연수 말 잔가율이 0이에요. 이게 없어요. 없어. 없으면은 얼마를이 뭐예요? 얼마를이 100% 전부 다죠. 얼마를이 100%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100% 1로 잡으면 되잖아요. 1을 몇 등분 해야 돼요? 50등분 해야 되죠. 50등분. 그래서 몇 년 지났어요? 23년 지난 거예요. 23년. 그럼 제조달 원가는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인데 몇 제곱미터? 350제곱미터. 이게 제조달 원가 아니에요. 끝났네 뭐. 얼마를 몇 등분해서 몇 년 지났냐? 제조달 원가. 됐나요? 자, 50분의 23이면 100분의 46이죠. 100분의 46이잖아요. 항상 분모가 1, 10, 100으로 바꾸는 게 좋잖아요. 그럼 100분의 46이 0.46이니까 1에서 0.46 빼면은 0.54잖아요. 0.54 곱하기 50 곱하기 350 이거 하면 되죠? 곱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이거 곱하면 돼요. 곱해보십시오. 그럼 건물 가격 나올 거예요. 0.54 곱하기 50 곱하기 35 얼마 나와요? 네? 9,450만 원 나오나요? 자, 9,450만 원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일체로 한 가격이 3억이잖아요. 건물 가격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가격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3억 다 올 필요 없죠. 1억에서 빼면 되죠. 1억. 1억에서 2억을 남겨놓고 1억만 빼면은 550 남잖아요. 그러면 2억 550 이렇게 되지. 됐나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최근에는 계속 그 계산 문제 위주로 나왔는데요. 이런 정도의 이론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맞죠? 비슷해야 돼. 비슷. 그다음에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을 가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죠? 그다음에 사례가 유사지역 사례인 경우 지역 요인의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틀렸죠? 유사지역 사례란 얘기는 다른 지역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역 요인의 비교는 필요하죠. 인근 지역의 사례의 경우에는 지역 요인 비교 필요하지 않고요. 다만 지역 요인 비교와 지역 분석은 다른 개념이에요. 지역 요인 비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인근 지역인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고 유사 지역인 경우에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이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목적 건물인 경우 거래 사례가 석조 건물이라면 비교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례로서 적당하지 않다. 맞죠? 요거는 물적 유사성이 인정돼야 돼요. 사례로 선택할 때는 물적 유사성. 물건이 비슷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4번은 거래사례 비교법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거래사례 비교법의 단점은 뭐라 그랬어요? 단점.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앞에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한다 그랬죠. 내구재는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이에요. 효용이 지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근데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 과거 가격을 보고 과거에 거래된 가격을 보고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걸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비교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비교 방식이죠. 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할 때는 표시지계 하죠. 표시지계. 표시지계. 맞나요? 네, 표시지계 해서 요거는 비교 방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정 보정할 필요 없죠. 표준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다음에 면적 비교도 할 필요 없이 그냥 표시지계.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자본 환원율의 결정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게요 그 자본 환원율을 결정을 할 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C조 to L부죠. 이론적으로는 C조 to L부인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계산 문제로 할 때는 여기 투자결합법과 부채관능법에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이렇게 하죠.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자, 요것들이 이제 한 번씩 다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는데 사실 여기 이제 중요도가 여기 조금 더 높아요. 이 두 개가. 토토건건은 뭐 조금은 이제 한물간 이론이고요. 요것이 조금 더 중요해서 지지저저 부저저 이런데 근데 약간은 신경 쓰이는 게 환원율을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요때는 이제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요. 이게 환원율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환원율을 구할 때 항상 그렇게도 앞에 나왔죠. 오늘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총 투자액분의 순수익 있죠. 순영업소득 부동산 가치분의 왜 그 순영업소득이겠죠. 이렇게 구한 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고요. 당연히 총 투자액분의 또는 부동산 가격분의 순영업소득 이렇게도 출제가 됐고요. 이렇게도 출제됐고 이렇게도 출제됐고 다 출제됐어요. 다 출제됐는데 요놈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출제가 된다면 직선법 회수율 이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직선법으로 해라 요 소리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하세요 이 뜻이에요. 잔존 기간 동안 몇 프로 회수하라고요? 100% 회수하세요 이 뜻이거든요. 100% 회수하세요. 그러면 잔존이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 100% 회수하세요 이런 소리는 1년간 10% 회수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20년 잔존이 20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5% 회수한다 이 뜻이에요. 직선법으로 회수하라고 할 때는 앞으로 20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5%. 앞으로 50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2% 이렇게 되면 50년 동안 100% 회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에서는 수익률을 주겠죠. 자본 수익률은 5%, 회수율은 몇 프로,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요 문제를 통해서 이 시조 12 기억하시면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요 문장 정도만이라도 기억하시라고요. 더 이상의 다른 문장은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1번에 엘루드법은 매 기간 동안의 현금 수지, 기간 말 부동산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분, 보유 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 세 요소가 자본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요. 엘루드 말씀드릴 때마다 1950년대 미국 얘기했죠. 1950년대 미국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미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 행태를 관찰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대부분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더라.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순영업 소득이 자기 주머니에 남는 게 아니라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남의 돈 빌렸으니까. 그럼 자기 주머니에 남는 것은 세전현금 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를 중시했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현금 수지라고 돼 있죠. 그냥 현금 수지라고 돼 있어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세전 현금 수지가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매 기간 동안의 현금 수지라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니고요. 다음에 이 투자자들이 이 토토건건 이런 관점에서는 막 그 건물 철거할 때까지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이 나왔는데 1950년대 미국 투자자들은 철거할 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 5년에서 10년 짧은 기간만 보유하다가 처분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철거할 때 가져가버리면 건물 가격은 반드시 떨어지죠. 토지는 그대로 있지만. 근데 짧은 기간 동안에는 건물이라 해도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살 때 분양가 새 거일 때보다 지금 낡았는데 더 값이 더 나가잖아요. 그는 이제 가치 변화를 고려했다는 거예요. 가치 변화. 짧은 기간 동안 오히려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기간 말 부동산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분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보유 기간 동안에 원리금을 갚았잖아요. 이자만 갚은 게 아니라 원금도 갚았죠. 그러면은 나중에 처분할 때는 그동안에 갚은 원금을 빼고 갚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원금 상환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분 형성분이라고 그래요. 보유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 요 세 요소가 자본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옳은 말이 1번이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2번은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자본 환원율을 찾는 거는 시장 추출법. 시장 추출법은 키워드가 매매 사례예요. 다음에 3번에 나오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토지 건물 얘기 나오죠. 토지 건물 나오는 거는 뭐예요? 토토건건 나오는 거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에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결합법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할 중요를 대해감으로써 요거는 조성법이에요. 조성법을 다른 말로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해요. 다음에 5번은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설명하면서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데 착안한다 돼 있죠. 그게 아니고 동일하면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죠.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같으면은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환원율을 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하는 건지를 체크를 해야 되죠. 이제 이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물론 이게 최근에 계속 출제는 안 됐는데 아까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요게 이제 중요도는 더 높아요. 지지저저 부저자가 토토건건보다는. 그러니까 자료가 제시됐을 때 이게 토토건건은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토지 건물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지지저저는 지지저저의 저저하고 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이기 때문에 저저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죠. 그럼 그 앞에 있는 지분 배당률이나 부채 감당률로 구별해야 되는데 지분 배당률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지 부채 감당률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부채 서비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순영업 소득도 있죠. 이거는 부채 감당률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분 배당률이 없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저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저저. 그럼 부채 감당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부채는. 그러면은 순영업소득 900 나누기 부채 서비스 600이죠. 그러면 1.5가 되니까 부채 감당률 요게 1.5예요. 그 다음에 저당비율, 남의 돈 비율이죠. 남의 돈 비율 몇 퍼센트? 10%인가요? 60%? 남의 돈 비율 몇 프로? 60%. 저당 비율, 남의 돈 비율이죠. 저당 상수는 10%인가요? 이건 10% 그대로 남겨놓으면 이제 끝에 퍼센트가 붙는 거고. 그럼 0.6 곱하기 하면 0.9죠. 0.9에다가 10% 곱하면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저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만 알고 그 자료만 찾아낼 수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시간이 별로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결국 지지저저 부저저에서 판가름 나는 거죠. 자, 이제 100번이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가격의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공시한다. 맞죠? 이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및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야 한다. 표준, 공동에 대해서는 국장이 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과세 등의 기준이 된다. 개별, 공동은 세금 매기는 거에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은 그 주택의 개별 주택가격으로 보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동주택과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장이 주체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도 주체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요점 정리되어 있는 거. 해설에 정리되어 있는 거를 함께 좀 더 봐주시고요. 요것도 중요도는 높아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중요도가 높습니다.
요거는 10분의 한 7 정도 되니까 10분의 7 정도면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편이죠. 그리고 각각의 그 이론 부분 있죠. 계산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론 부분은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한 거니까 3방식의 요 이론 부분을 요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고 그 앞부분에 있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나 가격 재원칙은 중요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쳤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틀렸던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5점에서 10점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기간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올해만큼 이렇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직 물론 아직 시험을 치지 않으셨지만 이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 적이 없고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